안녕하세요. 이번 강좌는 이론을 한번 쭉 정리하는 것이니까 되도록이면 이번 강좌에서 하는 것들은 시험 치기 전에 완벽하게 좀 다 외우고 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1권의 12페이지부터 보게 되면 아직까지 우리 시험 문제에서 어떤 원소에 대한 전기 염성도에 대한 높낮이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묻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기본적으로 혹시 모르니까 기본적인 상식으로 산소에 대한 전기 염성도는 3.5이고 질소에 대한 것은 3.0이고 탄소에 대한 것은 2.5이고 수소에 대한 것은 2.1이니까 전기 염성도에 대한 구배가 산소, 질소, 탄소, 수소 이 4개는 되도록이면 좀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에서 이것은 개념을 적는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비공유결합은 물론 이 글자 그대로 해석하게 되면 공유결합이 아닌 결합을 비공유결합이라 하는 것이지만 비공유결합은 공유결합이 아닌 모든 단어들을 다 적는 것이 아니라 주된 것이 수소결합, 이온 상호작용. 근데 이온 상호작용은 생물학에서는 특이적으로 이온 결합이라 표기하기도 한다 그랬지. 또 하나는 소수성 상호작용. 근데 소수성 상호작용은 인력이 아니라 배척하는 청력인 것이지. 그래서 소수성 물질들이 함께 모이게 되면 형성되는 힘은 반데르발스 인력입니다. 이 부분은 답안을 적을 때 각자의 판단에 맞게끔 적어도 무방합니다. 그렇죠? 만약에 단백질의 3차 구조 형성에 관여하는 비공유 결합이 무엇이냐라고 하게 되면 수소결합, 이온결합, 소수성 상호작용만 적어도 되고 혹은 소수성 상호작용 대신에 반데르발스 인력을 적어도 되고 혹은 소수성 상호작용과 반데르발스 인력을 함께 적어도 되겠지. 물론 각각의 개념에 대한 뜻은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지. 물론 문제에서 수소결합이 무엇인지를 서술하라는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어떤 그림을 주고 혹은 어떤 상황을 주고 이들 분자 간에 형성되는 힘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 수소결합이란 단어는 적을 수 있어야 되겠지. 수소결합은 두 부분 전하 간에 형성되는 정전기적 인력을 수소결합이라 한다고 했어요. 이온결합은 두 이온 간에 형성되는 정전기적 인력을 이온결합이라 한다고 했어요. 물론 부분 전하와 이온 사이에서도 정전기적 인력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부분 전하와 전하 사이에서 형성되는 정전기적 인력은 그냥 정전기적 인력이라고는 하고 이것에 대한 또 다른 특별한 개념은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지? 다음 13페이지에서는 이것도 만약에 문제가 나오게 되면 단어를 답안지에다 적으면 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대해서 여기에 관여하는 힘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 응집력이나 부착력이라는 단어를 적어주면 됩니다. 부착력은 동의어가 합착력입니다. 부착과 응집에 대한 것은 이 두 가지가 차이점이 있는 것이지. 응집력은 같은 분자 간에 형성되는 비공유 결합에 의한 인력을 응집력이라 하고 부착력은 다른 분자 간에 형성되는 비공유 결합에 의한 인력을 부착력이라 합니다. 그 밑에 나와 있는 친수성이나 소수성에 대한 개념은 뭐 크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건 따로 안 적어도 되겠지. 양친매성은 두 가지의 용매, 즉 물에도 녹고 유기용매에도 용해될 수 있는 물질을 양친매성이라 한다 했습니다.
그림 1-2에 대한 것과 그림 1-3에 대한 것도 각자가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에 물리 반응은 항상 에너지가 큰 곳에서 에너지가 작은 곳으로 에너지가 흘러간다 했습니다. 화학 반응 또한 물리 반응에 대한 원리에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대신 이제 화학 반응은 화학적 에너지가 큰 곳에서 화학적 에너지가 작은 곳으로 화학 물질의 변화가 일어나려고 하는 것이지, 그지? 물론 시험 문제에서 이것을 적으라라고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생물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산염기 반응과 산화 환원 반응을 구분하기 힘들어 하더라고. 매우 어려워 하더라고. 산염기 반응은 주체가 수소 이온이 주체라 그랬지. 산화 환원 반응은 전자, 수소가 주체가 되게 된다 그랬지. 산염기 반응은 그래서 수소를 양성자를 주는 놈, 양성자를 주는 것은 자신이 산으로 작용하는 것이고 양성자를 받아들이는 놈은 염기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항상 산과 염기는 함께 반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산반응, 염기반응이라 말은 없고 산염기 반응이라 한다 그랬지. 얘는 수소 혹은 전자에 대한 것이니까 수소를 주는 것, 화학적 개념은 수소 주계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수소 주계란 단어보다 제공한다에서 수소 공여체란 단어를 적습니다. 수소를 준다는 말은 전자를 준다는 말이야. 그래서 전자 공여체란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수소를 받는 것은 수소 밖에라는 것이고 화학적 개념입니다. 근데 생물에서는 수소 밖에를 수소 받아들이는 것을 수용한다 해서 수소 수용체라 합니다. 혹은 수소를 수용한다는 말은 전자를 수용한다는 말이다. 그래서 전자 수용체라 합니다. 수소 주계는 전자를 잃어버리는 것은 자신이 산화가 되는 것이지, 수소를 받는 것, 전자를 받는 것은 자신이 환원되는 것이지, 산화되는 물질은 다른 물질을 환원시키는 물질이지, 환원되는 물질은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물질이지. 이제까지 시험 문제에서 이 단어를 적어라 라는 문제는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반응식이 주어지게 되면 얘가 산화제로 작용하는지 환원제로 작용하는지에 대한 것은 판단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산염기 반응에 대한 것은 척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여기다가 적자. 얘는 pH란 개념과 기호인 것이지 pKa라고 하는 개념과 pI라고 하는 것. pH는 용액의 성질이니까 용액의 주체는 용매라 했지. pKa나 pI는 용질에 대한 성질을 보여주고 있다 그랬지. 산화 환원 반응에서 pH나 pKa, pI가 나오게 되면 항상 용매와 용질의 관계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알겠지? 그럼 이때 P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로그라 그랬지. 그러므로 이들의 값이 작다는 말은
이것에 대한 것은 많이 가지고 있다를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소이온에 대한 에너지가 크다이다. 항상 화학 반응이든 물리 반응이든 에너지가 큰 곳에서 에너지가 작은 곳으로. 알겠지? 그러면 이 값이 작은 곳에서 이 값이 큰 곳으로. 단 용질끼리 하지 말고 항상 무엇과 무엇의 관계, 용매와 용질의 관계이다. 알겠지? 그러면 이 값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것이 바뀐다. 그럼 pH가 감소가 된다는 얘기는 용매가 수소이온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용매가 수소이온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용매를 물만 사용합니다. 물에서 주체는 수소이온이라고 그랬지. 수소이온이 용질로 전달되는 것이지. 그러면 용질의 경우에는 기본형인 조건에서 수소이온을 받아들이는 것이니까 얘는 뭐로 작용하는 거야? 염기로 작용하는 것이지. 받는 것을 뭐라 한다고? 염기. 주는 것을 뭐라 한다고? 산. 계속 외우자. 알겠지? 순간적으로 판단이 가능해야만 됩니다. 받는 것은 염기, 주는 것은 산. 따라서 용질이 받아버리니까 반응의 결과는 용질이 수소이온과 결합이 된 상태니까 얘는 양전하를 띠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pH가 낮아지게 되면 용질이다. 용질 알겠지? 용질의 양전하가 커진다. 하나만 외우면 반대는 그냥 그대로 하면 되겠지, 그지? 자, pH가 높아져. 그럼 뭐라고 외우면 돼? 용질의 음전하가 커진다라고 하면 되겠지, 그지? 답안 적을 때 여기 있는 거 적는 거 아니니까. 그러면 지금부터는 무조건 외운다. 알겠지? pH가 감소가 되면 용질의 양전하는 커진다. pH가 증가가 되게 되면 용질의 음전하가 커진다라고 하면 되겠지, 그지? 마찬가지 pKa나 PI가 작아진다는 말은 이제는 이들은 주체가 뭐가 된다고? 용질이지, 그지? 그러면 용질에서 주체가 뭐? 수소이온 어디로 간다고? 용매로 간다. 따라서 결과 용질은 수소이온을 잃어버렸으니까 이렇게 적을까? 인 상태가 수소이온을 잃어버렸으니까 용질이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지, 그지? 그래서 이걸 답지에다 적는 거 제발 아니다. pKa가 감소가 되거나 PI가 감소가 된다는 말은 하나의 물질의 pKa가 감소가 된다는 말이 아니라 pKa가 낮은 용질을 사용한다는 뜻이지. PI가 낮은 용질을 사용한다는 얘기지, 그지? A라고 하는 물질보다 B라고 하는 물질이 pKa가 작다라면 A보다 B가 PI가 작다라면 A보다 B가 음전하가 더 크다가 되겠지, 그지? 산염기 반응에서 또 하나 외워둬야 되는 것이 핸더슨 하셀발리식 자연스럽게 나와야만 돼. pH는 pKa 플러스 로그의 산의 농도 분의 염기의 농도라고 그랬지. 외워하면 안 된다. 근데 기본형이 염기인 것이 있을 수 있겠지. 이럴 때는 염기의 짝산에 대한 핸더슨 하셀발리식이지. 그러므로 분모는 베이스 H 플러스가 되는 것이지. 분의 베이스의 농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외워둬야만 됩니다. 지금 수업을 듣는데 제발 머리 굴리지 말자. 기존에 외웠던 것을 지금 상기하는 거야. 내가 외우고 있는지 외우고 있지 않는지에 대한 것을 체크하는 시간인 것이지 머리 굴리는 시간 아니다. 머리 쓰는 시간 아니다. 알겠지? 체크하고 내 말이 바로바로 와닿지 않으면 꼭 체크하고 다시 집에 가서 공부하는 거다. 알겠지? 지금 우리는 이제까지 공부했던 것들을 검사하는 시간이고 검토하는 시간인 것이지 뭔가를 더 배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수업 안 들어도 돼. 알겠지? 그래서 뭔가 머리 굴리면 안 돼. 계속 듣고 자연스럽게 들리지 않으면 체크한다. 그리고 집에 가서 복습한다. 알겠지? 산화 환원 반응에 대한 것은 산화 환원전이 이 값으로 표현한다 그랬지. 근데 이는 주체가 전자가 음으로 표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음의 값이 크면 클수록 전자가 많다는 얘기는 전자에 대한 에너지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지, 그지? 따라서 안 들리면 체크하는 것이지 안 들린다고 인상 쓰면 안 된다. 안 들리면 체크하는 것이지 안 들린다고 인상 쓰고 생각하는 거 아니다, 알겠지? 그래서 얘는 델타 E가 양수가 되게 되면 델타 G는 음수가 된다 그랬지, 그지?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외운다, 알겠지? 델타 E가 양수가 된다는 말은 델타 G가 음수가 된다는 말이다. 델타 G가 음수인 것은 자발적인 반응이라고 그랬지. 자발적인 반응은 다른 말로 발열 반응이라 한다 그랬지, 그렇지? 이왕 적은 김에 델타 E는 어떻게 구한다 그랬지? 그래서 산화제의 E 값에서 환원제의 E 값을 빼주면 된다. 외워야 된다. 그림 1-2에서는 숫자에 대한 것은 안 외워도 된다. 숫자가 주어지게 되면 우리는 숫자를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으면 된다. 생물에서 많이 이용하는 두 가지 완충계가 하나는 인산 완충계라 했습니다. 인산의 경우에는 H3PO4가 산으로 작용을 하면 짝염기는 H2PO4-이다. 이 반응에 대한 pKa 값은 가장 작은 값을 찾으면 되겠지. 얘가 산, 얘가 염기, 얘가 2.1이다. 핸더슨 하슬발리식에 따르면 pKa 값과 같은 pH에서 그러면 얘는 pH 2.1에서 산의 농도와 염기의 농도가 같다. 이건 너무나 자연스럽게 떠올라야 된다. 뭔가 또 생각하는 거 아니다, 제발. 근데 H2 PO4-가 산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 짝염기는 HPO4-. 이때 pKa 값은 6.9이지. 따라서 pH 6.9에서
H2PO4-의 농도는 HPO4-의 농도와 같더라. 그래서 우리 모모의 세포 내의 표준 pH는 7.2 정도이고 혈장의 표준 pH는 7.2에서 7.4 정도이므로 이 두 가지 형태가 가장 높은 농도로 존재한다라고 했지, 그지? 이제 얘가 산으로 작용을 하면 이것에 대한 작용기는 PO4 3-이다. 이것에 대한 pKa 값은 12.4이다. 여기는 더 안 적어도 되겠지. 그러므로 우리 몸에서 가장 완충 능력이 뛰어난 것은 이것이다. 이것이 인산 완충계이다. 탄산 완충계는 탄산이 얘는 이온화되게 되면 해리가 되게 되면 HCO3- 플러스 H 플러스가 되겠지. 이것에 대한 pKa 값이 6.4이다. 그럼 더 안 적어도 되겠지. pH 6.4에서 이 산의 농도와 이 염기의 농도가 같더라. 그래서 이 또한 마찬가지 우리 몸의 pH와 pKa 값이 비슷하니까 우리 몸에서 완충 능력이 크다. 특히 혈장이 주로 이용하는 주된 혈장의 완충 시스템이다. 근데 만약에 문제가 나와가지고 여기 이것에 pKa 값이 6.4 이 숫자에 또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고 6.4인데 실제 우리 몸에서 pKa 값이 6.4보다는 훨씬 더 낮은 값을 가진다라고 설명을 하면 꼭 이것을 떠올려라 했다.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는 인산 완충계는 닫힌 완충계인데 또 생각하면 안 된다. 고민하면 안 되고 외우자. 근데 탄산 완충계는 열린 완충계라 그랬지. 그래서 조직에서 CO2가 많이 생성이 되게 되면 화학 평형 때문에 이 방향으로 간다 그랬지. 그러면 이 물질의 농도가 증가가 되니까 당연히 이것의 화학 평형은 이 방향으로 작동을 합니다. 즉, 우리 몸에서는 닫힌 계가 아니라 열린 시스템이기 때문에 H2CO3-가 실제 닫힌 계에서보다 훨씬 더 강한 산으로 작용합니다. 강한 산으로 작용한다는 말 자체가 어떤 말이야? pKa 값이 작다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몸의 조직에서의 탄산에 대한 pKa 값은 6.4보다 훨씬 더 작은 값을 가집니다. 이걸 물으면 설명을 하라. 꼭 요 식을 가지고 적어주면 된다. 알겠지? CO2가 물과 반응을 해서 탄산이 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의 탄산에 대한 pKa 값은 6.4보다 더 작은 값을 갖게 된다라고 적어주면 된다. 다시 한 번 더 수업 들을 때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안 들리면 바로 체크한다. 이걸 계속 습관을 길들이자. 그래야지 우리가 3개월 동안 12주 동안 이론 정리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 뭔가를 이 자리에서 제발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생각 집에 가서 해라. 알겠지? 생각은 집에 가서 하자. 지금은 뭘 한다고? 잘 들리지 않는 부분을 체크한다. 알겠지?
15페이지 친전자체, 친액체에 대한 개념은 아직 시험 문제에서 한 번도 출제가 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적으라 라고는 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기본적으로 무엇이 친액체인지 무엇이 친전자체인지 정도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림 1-5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여기에 나와 있는 개념들을 적으라는 식의 문제는 나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각각의 작용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부르는지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지만 서로 간의 소통은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림 1-5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16페이지에 비타민 B12와 관련되는 내용 중에서 출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역은, 주로 이제 출제가 되는 영역은 위라 해도 되고 위장이라 해도 되고, 위의, 부세포라 해도 되고, 벽세포라 해도 되고, 에서 분비가 되는 신호분자가 내인성 인자 혹은 줄여서 내인자라 한다. 이 내인자에 대한 기능이 소장이라 해도 되고, 보다 더 구체적으로 주된 영역이 회장입니다. 회장에서 비타민 B12의 흡수를 촉진시킨다. 이때 비타민 B12가 하는, 물론 기능은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기능들 중에 단 몇 가지가 교재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핵산이나 단백질의 합성이라든지 적혈구의 생성에 관여하는 것이 비타민 B12입니다. 얘가 적혈구 생성을 촉진시킵니다. 그래서 비타민 B12가 결핍이 되게 됩니다. 부세포에서, 벽세포에서 우리 바꾸자. 비타민 B12가 결핍이 되는 것은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기에 의한 결핍도 있을 수 있습니다. 즉, 먹을 때 비타민 B12를 적게 먹으면 당연히 비타민 B12가 결핍이 되게 됩니다. 근데 시기에는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비타민 B12가 결핍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인성 인자가 결핍이 된 환자입니다. 내인성 인자가 결핍이 되게 되면 다시 비타민 B12가 결핍이 되는 것이 내인성 인자의 결핍에 의해서만 일어난다고나 말한 적 없다, 절대. 비타민 B12의 결핍은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 있다. 예전에는 뭐가 문제가 되었냐면 잘 못 먹어서 문제가 되었다. 근데 지금은 못 먹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드물더라. 대신 벽세포에서 내인성 인자를 정상적으로 분비하지 못하게 되면, 그러면 시기가 충분한 현대인도 비타민 B12가 결핍이 될 수 있다. 비타민 B12가 결핍이 되게 되면 적혈구를 정상적으로 만들지 못하니까 이 또한 마찬가지 악성 빈혈이 되게 된다. 문제가 나오는 형태는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문제가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벽세포에서 분비되는 어떤 물질의 결핍에 의해서 악성 빈혈이 일어난다라면 그때 벽세포에서 결핍이 된 물질이 뭐라 적어주면 돼? 내인성 인자라 적어주면 되고, 이것이 악성 빈혈을 일으키는 원인을 적으라라고 한다라면 뭐라 하면 돼? 회장에서 비타민 B12가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니까 비타민 B12가 결핍이 되어서
적혈구가 정상적으로 생성되지 못하므로 악성 빈혈이 되었다라고 적어주면 되겠지. 뭐 이걸 문장을 내가 적는 것까지 연습을 하고 그러지는 않아도 되겠지, 그지? 다음 비타민 C의 경우에는 이것에만 관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황산화에 관여하는 대표적인 비타민 중에 하나가 비타민 C가 되게 됩니다. 또 하나는 비타민 C는 콜라겐 합성에 관여합니다. 특히 이제 이 콜라겐 합성과 관련되는 것이 비타민 C가 결핍이 되게 되면 콜라겐 합성에 이상이 발생이 되게 되고 콜라겐 합성이 정상적으로 일어나지 못하게 되고 혈관벽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혈관들이 잘 터져버리게 됩니다. 이것을 괴혈병이라 합니다. 만약에 문제가 나왔어. 어떤 비타민의 결핍이 괴혈병을 야기시킨다. 어떤 비타민이냐라고 하게 되면 비타민 C라 하면 되고 비타민 C의 결핍에 의해서 괴혈병이 야기되는 이유를 설명을 하라라면 이 부분을 채워달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다음 물론 이것만은 아니겠지만 비타민 B 계열의 엽산과 비오틴 그리고 비타민 K에 대한 공통된 특징은 이들은 장내 공생세균으로부터 공급되는 것이다. 물론 장내 공생세균이 비단 요 비타민만 우리에게 줘야만 돼는 제발 아니다. 알겠지? 장내 공생세균에 크게 의존하는 비타민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엽산, 비오틴, 비타민 K이다. 비오틴은 스트랩토아비딘과의 결합 반응에서 KD 값이 너무 작다 그랬지. KD 값이 작다는 말은 친화력이 매우 크다 그랬지, 그지? 이들은 비공유 결합인데 공유 결합처럼 작용하게 된다 그랬지. 그 이외에 심화 보충에 들어있는 비타민들에 대한 것은 각자가 참고해서 보자. 다음 17페이지. 비타민 D에 대한 것은 대사 과정에 대한 것이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간에서 생성이 되거나 소화계를 통해서 흡수하는 것이 물론 콜레스테롤만 흡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디하이드로콜레스테롤도 흡수가 될 수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이 피부로 가게 되면 피부에서 디하이드로 콜레스테롤로 전환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디하이드로 콜레스테롤로 전환되게 되면 디하이드로 콜레스테롤은 이 하이드로는 하이드로젠이라는 뜻이야. D는 DE, 탈락한다는 뜻입니다. 자외선이 주어지게 되면 얘가 이제 이 자외선 콜레칼시페롤로 전환되게 됩니다. 콜레스테롤의 올, 콜레칼시페롤의 올, 전부 알코올의 올, 얘를 동의어를 비타민 D3, 콜레칼시페롤이 기관 물어봅니다. 간에서 한 번, 신장에서 한 번, 두 번 하이드록실기가 첨가가 되게 됩니다. 이 표시는 하이드록실기가 첨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이드록실화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이드록실기를 두 개를 더 가지니까 이때는 DI입니다. 두 개라는 뜻입니다. 하이드록시는 하이드록실기를 의미합니다. 알코올기를 의미합니다. 두 개의 하이드록실기를 가지고 있는 콜레칼시페롤, 콜레칼시페롤의 동의어가 비타민 D3이니까 디하이드록시 비타민 D3, 얘는 알코올기가 1번에 하나, 3번에 하나, 25번에 하나, 총 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3개를 가지고 있는 이 신호분자가 칼슘의 항상성에 관여한다 해서 이름을 칼시라 했습니다. 칼시 트리올. 트리올은 알코올기를 3개를 가지는 알코올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칼슘의 항상성 조절에 관여하는 트리올이란 뜻입니다. 얘를 흔히 활성 비타민 D라 하기도 합니다. 혹은 비타민 D 활성체라 하기도 합니다. 신장을 자극해서 활성 비타민 D의 생성을 촉진시키는 호르몬이 부갑상선 호르몬입니다. PTH가 되게 됩니다. 신장을 자극해서 제발 머릿속에서 외요만 하지 말자. 안 들리면 뭘 한다고? 체크한다. 그리고 집에 가서 생각한다. 지금 생각하지 말고. 또 하나는 혈액 내에 세포학이나 생화학에서는 세포 내 대사에 대한 것이 주된 주체가 되게 됩니다. 세포 내 대사의 주체는 H2PO4-를 이용한다 그랬지, 그지? 근데 소화계나 혹은 호흡계나 배설계와 같이, 특히 이제 소화계, 배설계와 같이 외부와 체외와 상호작용할 때는 중요한 것이 PO3 3- 형태라 그랬지, 그지? 그래서 생리학에서는 PO4 3-가 되게 되고 생화학에서는 H2PO4-라 그랬지, 그지? PO4 3-의 농도가 감소가 되게 되면 신장에서 활성 비타민 D의 생성이 촉진된다라고 했지. 활성 비타민 D의 기능은 신장에도 작용을 하고 뼈에도 작용을 하고 소장에도 작용을 하되 또 생각하면 안 된다. 얘는 소장에 가장 크게 작용한다 그랬지. 그 말은 신장이나 뼈나 소장이나 전부 뭐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칼시트리올 수용체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이때 수용체의 농도가 가장 높은 곳이 어디란 얘기야? 소장이란 얘기야. 소장은 칼시토닌, PTH, 칼시트리올 전부 다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칼시토닌이나 혹은 PTH에 대한 수용체의 농도는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거의 반응하지 않는다, 무시할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소장은 무엇에 가장 민감하다?
칼시트리올에 가장 민감하다. 그래서 칼시트리올은 1차적으로 무엇을 중심으로 해석을 한다 그랬지? 소장을 중심으로 해석한다 그랬지, 그지? 소장에서 칼슘과 인산의 흡수를 촉진시킨다 그랬지. PTH와 칼시트리올은 기본적으로 비슷한 성질을 가집니다. 그러나 어디에서는 차이가 있다 그랬지? 신장에서는 차이가 있다 그랬지, 그렇지? 신장의 경우에 PTH는 신장에서 칼슘의 재흡수는 촉진시키는데 인산의 재흡수는 억제하는 거지. 그래서 인산의 배설을 증가시켜 주는 것이지. 근데 칼시트리올의 경우에는 신장에서 칼슘의 흡수도 촉진시키고 인산의 재흡수도 촉진시킨다 그랬지, 그지? 이게 이제 차이점인 거지. 그럼 대신 그러면 PTH도 분비가 되고 칼시트리올도 분비가 되게 되면 인산에서 신장에서 인산에 대한 움직임은 재흡수라 해야 돼? 혹은 재흡수 억제라 해야 돼? 재흡수 억제라 해야 되겠지. 왜? 신장은 무엇이 더 강력하니까. 갑자기 세포화 하는데 생략하니까 기분이 더럽나? 좀 경직되지 말고 좀 유연하게, 알겠지? 다음 주에 화요일 날 수업 들어오기 전에 머리, 두피 마사지 좀 하고 와. 경직되지 말고, 알겠지? 다 이거 우리 생략됐던 거잖아. 조금 전에 했는데 신장은 칼시트리올은 무엇에 대한 효과가 크다고? 소장에 대한 효과가 크다고. 신장은 PTH에 대한 민감도가 가장 높다고. 그러면 PTH와 칼시트리올이 둘 다가 농도가 높으면 신장은 우선적으로 무엇을 가지고 해석을 하면 된다고? PTH를 가지고 해석하면 된다고. 뭐 어려운 말 아니잖아. 믿으면 된다니까. 알겠지? 생각한다는 말은 못 믿겠다는 뜻이잖아. 그러면 안 된다니까. 믿으라니까, 이제. 제발 좀 믿어줘. 알겠지? 지금 생각하지 말라니까. 머리 굴리지 말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미처 인지하지 못했으면 그걸 찾는 거야, 지금. 인지하지 못한 부분을 빨리 찾는 거야. 내 말이 잘 들리지 않으면 빨리 체크하는 거야. 체크하고 집에 가가지고 생리학 노트를 펴고 수백 번 적는 거야. 알겠지? 비타민 A에 대한 것은 전구체가 베타 카로틴이라 해도 되고 베타 카로텐이라 해도 되고 베타 카로틴이 레틴올이라 해도 되고 레티날이라 해도 되고 레티놀을 비타민 A라 한다 했지. 알코올이 산화가 되게 되면 카보닐이 되는데 얘는 알코올이 15번 끝번 탄소에 있으니까
카보닐은 알데히드가 되는 것이지. 레틴 R이라 해도 되고 레티날이라 해도 되고, 레티날이 한 번 더 산화가 되게 되면, 알데히드가 산화가 되게 되면 카복시가 되지. 카복시는 애시드라 한다 그래서 IC 애시드. 이것에 대한 염을 에이트라 한다 했지. 그러면 레틴 R을 산화시키면 레티네이트가 되는 것이니까 레티노산이 되는 거지. 레티노익 애시드를 그대로 이제 우리말로 하니까 레티노산이 되는 것입니다. 레티네이트는 그러면 레틴산이라 해도 무방합니다. 여기 레티네이트는 신호분자로 사용되는 것이 레티노산이다. 그림에서 보다시피 알데히드로 전환되게 되면 여기가 현재 시스레티날인 상태이지. 이 시스레티날인 상태가 트랜스레틴알로 전환되는 거지. 트랜스레틴알이 시스레틴알로 전환되게 되는 것이지. 이때 시스 트랜스는 이중결합에 대한 이성질체에 대한 표현이지. 시스 형태가 되게 되면 얘는 이중결합이 여기에서 꺾여버리게 되지. 왜냐하면 이쪽이 수소가 두 개가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여기에서 구조적으로 꺾여버리게 되는 거야. 근데 트랜스의 형태가 되게 되면, 설명 안 하려 했는데. 얘는 그냥 꺾이지 않고 가는 것이지, 그지? 시스레티날이 오옵신과 결합하게 되면 얘를 로놉신이라 한다 그랬지. 이때 로놉신은 비활성 상태입니다. 비활성형의 로놉신이 빛을 받게 되면 빛에 의해서 시스레티날은 트랜스레티날로 전환된다 그랬지. 그러면 얘가 트랜스레티날 오옵신 복합체인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가 활성 상태라 그랬지. 로놉신은 활성 상태가 되면 기능이 뭐라 그랬지? G단백질 연결 수용체니까 얘는 구아노신 뉴클레오타이드 익스체인지 팩타라 그랬지. GF로 작용한다. 그래서 얘가 G단백질, 이때 G단백질은 이름이 트랜스듀신. 답안 적을 때는 트랜스듀신이라고 적자. 트랜스듀신의 GDP를 GTP로 치환시키는 것이다. 트랜스듀신은 활성화되면 얘는 무엇을 활성화시킨다? cGMP-PDE를 활성화시킨다. 안 들리면 체크한다 생각하지 말고 안 들리면 체크한다. 알겠지? 체크하고 뭐를 보면 된다? 동물 생리학 책을 보면 된다. 알겠지? 안 들리면 생각하지 말고 안 들리면 체크한다. 알겠지? 체크하고 찾아본다. 이것만 지키자. 이 수업은. 되겠지? 지금 이 시간에 생각하지 말고 안 들리면 무조건 체크한다. 체크하고 다시 찾아본다. 알겠지?
transduction 활성화되면 뭐를 활성화시킨다고? cGMP, PDE를 활성화시킨다. 알겠지? 얘는 이 길로 하는 거고, 근데 얘가 이제 트랜스레티날이 되게 되면 여기에 어레스틴이 와서 결합한다 그랬지, 그치? 오옵신이 뭐가 되면? 인산화가 되게 되면 오옵신 키나제가 와서 오옵신을 인산화시키게 되면 여기에 어레스틴이 와서 결합한다 그랬지. 결합을 하면 트랜스레티날은 인산화된 오옵신과 분리가 되게 된다. 이 반응을 뭐라 한다 그랬지? 명순응이라 한다 그랬지, 그치? 이렇게 분리가 되니까 로놉신의 농도가 안 들리면 체크한다. 안 들리면 생각하지 말고, 알겠지? 로놉신의 농도가 감소한다. 이 현상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른다고? 명순응이라고 부른다. 시간이 지나게 되면 자발적인 암 반응에 의해서 다시 트랜스레티날은 시스레티날로 바뀐다 그랬지. 암 조건이 되게 되면 트랜스레티날과 인산화된 오옵신이 존재하는 것은 빛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암 조건이 되게 되면 효소가 활성화되어서 트랜스를 뭐로 바꿔준다? 시스로 바꿔준다. 오옵신은 암 반응이 탈인산화되게 된다. 그러면 다시 오옵신 포스페이트가 오옵신으로 바뀐다. 이들은 다시 결합을 해서 무엇으로 조립이 되게 된다? 로놉신으로 조립이 되게 된다. 따라서 이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로놉신의 농도는 증가가 되게 된다. 이걸 뭐라 한다? 암순응이라 한다. 이전에 공부했던 대로, 이전에 판세했던 대로 하지 않는다 해서 기분 나빠하지 말고, 아, 저렇게 되는구나 라고 하면 되지. 말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거 아니야. 시험 문제가 출제위원들이 와, 강치욱 선생 수업하는 거 꼭 참고해가지고 그대로 시험 문제 출제해야지 하진 않을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어? 응. 그래서 형태가 달라진다 해서 본질이 바뀌는 것은 아니잖아. 형식이 바뀐다 해서 내용이 바뀌는 것은 아니잖아. 비타민 K는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것이지, 혈액 응고의 여러 단계에 관여를 합니다. 특히 혈액 응고에서 프로트롬빈이 트롬빈으로 활성화될 때, 이때 카르복실화 반응에 관여하는 것이 비타민 K가 관여를 합니다. 그러므로 비타민 K가 결핍이 되게 되면 혈액 응고가 정상적으로 일어나지 못하니까 혈액 응고가 지연되게 됩니다. 이것을 후천적 혈우병이라 합니다.
다음 요즘은 생화학에 대한 출제 빈도가 높아진 상태이므로 생화학적 개념들에 대한 것은 되도록이면 좀 시간을 투자해서라도 많이 좀 외워. 여기도 마찬가지 개념 가지고 고민하지 말자. 안 들리면 집에 가서 연습한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체크해서 집에 가서 숙달시킨다. 우리는 숙달시키는 과목인 것이지 이해하는 과목이 아니다. 탄수화물은 당의 변형 물질들을 통칭해서 탄수화물이라 한다. 따라서 탄수화물은 매우 모호한 개념이다. 즉 경계가 뚜렷하지 않은 개념이다. 단백질도 마찬가지. 특히 지질 자체는 순수 지질에 대한 정의 자체가 없다 그랬지, 그지? 그래서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이나 지질에 대한 개념은 매우 경계가 불투명한 모호한 개념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기본 당에 대한 것은 경계가 명확하다. 기본 당은 폴리 여러 개, 하이드록시, 알코올, 카보닐. 카보닐은 끝번 탄소의 카보닐은 알데히드. 그래서 폴리하이드록시 알데히드이거나, 제발 따라하자. 이상하다 하지 말고, 이해 안 된다 하지 말고, 폴리하이드록시 카보닐이 끝번 탄소가 아닌 중간에 있는 탄소에 있으면 이것을 케톤이라 한다. 그래서 기본 당은 폴리하이드록시 알데히드와 폴리하이드록시 케톤을 기본 당이라 한다. 폴리하이드록시 알데히드를 알도우즈라 하고 폴리하이드록시 케톤을 케토우즈라 한다. 탄소의 수가 3개이면 트리오즈라 하면 되고 4개이면 테트로우즈, 5개이면 펜토우즈, 6개이면 헥소우즈, 7개이면 헵토우즈라 한다. 얘는 글리셀 알데히드가 이 물질에 대한 구체적인 이름이고 글리셀 알데히드는 알도, 트리오즈, 알도우즈이면서 트리오즈란 뜻이다. 알도, 트리오즈에 속한다. 얘는 하이드록실기를 2개를 가지는 아세톤이라 해서 디하이드록시 아세톤. 얘는 케토즈이고 트리오즈이다. 이들을 합성어를 케토, 트리오즈라 하더라. 얘는 알도우즈이고 탄소가 4개가 있으니까 테트로우즈. 그래서 알도 테트로우즈. 얘는 탄소가 4개인 케토우즈라 해서 케토 테트로우즈. 이 물질은 디에리트로우즈. 얘는 에리트르라고 하는 어근을 같이 사용을 할 때는 얘는 어미를 오즈를 쓰면 얘는 어미를 울로우즈를 쓰면 된다 그랬지. 그래서 에리트로우즈가 되면 에리트룰로우즈가 되게 됩니다. 알도우즈, 케토우즈에 대한 명명입니다. 얘는 전부 알데히드를 가지고 있는 탄소가 5개인 당이니까 알도펜토우즈. 대신 두 번째 알도펜토우즈는 얘는 기본 당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뭐가 없으니까, OH가 없으니까. 얘는 OH 대신에 뭐로 바뀐 거야? H로 바뀐 거지. 따라서 얘는 기본 당이 아니고 뭐가 되는 거야? 변형된 당이지, 그지? 몇 번 탄소가 어떻게 변형이 된 거야? 2번 탄소가 얘는 환원된 것이지, 그지? 환원은 탈산소이거나 수소 첨가를 환원이라 한 것이지, 얘는 탈산소가 된 것이지.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지어준 거야? 2번 탄소 탈산소 데옥시 리보우즈라고 이름을 지어준 거지. 그러면 이 데옥시 리보우즈의 경우에는 뭐라 하면 돼? 환원당이라 하면 되겠지, 그지? 얘는 환원된 당이다.
그냥 따라한다. 개념은 따라한다. 개념은 어떤 진리가 아니다. 뭐 어려운 말 아니잖아, 그지? 얘도 마찬가지 립이라고 하는 어근이다. 립이라고 하는 어근에 같은 어근을 사용하는 두 당이니까 알도오즈는 어미를 오즈를 붙여서 리브오즈가 되는 것이고, 얘는 립에다가 어미를 울로오즈를 붙이니까 리블로오즈가 되는 것이다. 얘는 이것과 이것에 대한 관계, 차이점이 2번 탄소의 입체 배열이 바뀌어 있는 것이지, 하나의 입체 중심 탄소에서 입체 배열이 바뀌는 것을 뭐라 한다 그랬지? 에피머라 한다 그랬지, 그지? 입체 이성질체는 입체 중심 탄소 전체에서 입체 배열이 바뀌게 되면 이것을 뭐라 한다 그랬지? 거울상 이성질체. 단어 적을 수 있어야 된다. 문제 나온다. 생화학은 거울상 이성질체 어떤 체제를 이용하자 그랬지? DL 체제를 이용하자 그랬지, 그지? D는 어떤 뜻이라 그랬어? 오른쪽. L은 어떤 뜻이라 그랬지? 왼쪽. 라틴어의 오른쪽의 첫 글자, 왼쪽의 첫 글자. DL이다. 이때 오른쪽, 왼쪽 어떤 의미라 그랬지? 입체 중심 탄소가 얘는 3개가 있는 거지. 안 들리면 체크하고 집에 가서 한다. 알겠지?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 안 들리면 체크하고 집에 가서 한다. 내가 뭐라고 표현했지? 입체 중심 탄소가 몇 개? 3개이다. 이 입체 중심 탄소 중에 가장 번호가 큰 탄소에 대해서 OH가 오른쪽이면 D, 왼쪽이면 L이라고 표기한다. 일부가 입체 배열이 바뀌게 되면 이것을 부분 입체 이성질체라 한다. 부분 입체 이성질체 중에 하나의 입체 중심 탄소에서 입체 배열이 바뀌는 것을 에피머라 한다. 부분 입체 이성질체는 이름을 달리 한다라고 했지, 그지? 거울상 이성질체는 같은 이름을 사용을 하니까 구분할 수 있는 또 다른 개념이 필요한 성을 바꿔줘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DL이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을 하는 거야. 근데 얘는 아예 이름 자체가 같은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것을 표현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없습니다. 이름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입체 이성질체의 총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2의 n승이다. 이때 n은 입체 중심 탄소의 수라 그랬지, 그렇지? 카이랄 중심의 수가 몇 개냐? 5탄당의 기본당이면 알도 펜토즈이면 얘는 입체 중심 탄소가 몇 개 있는 거야? 3개. 따라서 총 입체 이성질체의 수는 2의 3승이 되겠지, 그렇지? 근데 얘가 케토즈가 되게 되면 이제 입체 이성질체의 수에서 입체 중심 탄소는 알도오즈와는 하나가 차이가 있지, 그지? 얘는 2개밖에 없잖아. 2번 탄소에 뭐가 형성되지 않게 돼? 입체 중심 탄소가 형성되지 않잖아. 하나를 빼주면 되지. 얘는 입체 중심 탄소가 2개가 있으니까 총 입체 이성질체 수는 몇 개로 하면 돼? 2의 4승이라 하면 되겠지, 그지? 2의 제곱이라 하면 되겠지. 4개.
반응의 원리 시험 문제 안 나온다. 보통은 입체 중심 탄소 중에 번호가 가장 큰 탄소가 반응성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얘만 반응을 해야만 돼가 아니라 얘가 반응성이 가장 크니까 이것의 반응 산물의 농도가 가장 높습니다. 얘가 알코올이 알데히드와 반응을 합니다. 알코올과 알데히드의 반응 산물의 이름을 뭐라 하자 그랬지? 헤미 아세탈이라 하자 그랬지, 그지? 헤미 아세탈과 알코올의 반응 산물의 이름을 아세탈이라 하자. 제발 생각하면 안 되고 외운다. 다시 알데히드와 알코올의 반응 산물 이름을 뭐라 하자고? 헤미 아세탈이라 하자. 헤미 아세탈과 알코올의 반응 산물의 이름을 아세탈이라 하자. 그러면 알데히드 형태인 당이 헤미 아세탈형이 되게 되면 이 경우에는 오각형 고리 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여기가 2번 탄소, 여기가 3번 탄소, 여기는 1번, 2번, 3번, 4번. 왜 1번이에요? 왜 2번이에요? 왜 3번이에요? 라고 하면 안 된다 했다. 번호는 이름이기 때문에 니는 왜 강치욱이에요? 와 똑같은 질문이다. 외우는 거다. 여기는 1번, 2번, 3번, 4번, 5번이라고 약속을 했다. 그래서 4번의 알코올의 O가 1번의 탄소와 공유결합을 형성하니까 오각형 고리가 만들어지는 거지. 그럼 1번 탄소는 원래 뭐를 가지고 있었어? 이중결합 O를 가지고 있었지. 이중결합 O가 단일결합으로 바뀌니까 단일결합 알코올, 이중결합 카보닐. 다시 O는 단일결합을 뭐라 한다고? 알코올. 이중결합을 뭐라 한다고? 카보닐. 카보닐은 끝번 탄소는 알데히드. 중간에 있는 탄소는 케톤. 되겠지? 단일결합 N, 질소 알코올. 다른 말로 아민. 이중결합 N, 질소 카보닐을 뭐라 하는 거야? 이민. 아민. 연결어 O, 아미노. 이민. 안 들리면 체크하고 집에 가서 또 한다. 알겠지? 안 들리면 체크하고 또 집에 가서 또 복습한다. 다시. 단일결합 N은 뭐라 한다고? 아민. 이중결합 N은 뭐라 한다고? 이민. 알겠지? 아민, 이민. 뭐 어려운 말 아니잖아. 단일결합 O는 뭐라고? 알코올. 이중결합 O는 뭐라 한다고? 카보닐. 알겠지? 그럼 여기도 단일결합으로 바뀌었으니까 알코올처럼 OH가 된 거지. 대신 얘는 알코올이라 하지 않고 뭐라 한다 그랬지? 헤미 아세탈이라 한다 그랬지, 그지? 얘는 여기를 알코올이라 하지 않고 따라하자. 여기를 헤미 아세탈이라 하자. 따라서 헤미 아세탈도 입체 이성질체를 형성할 수 있다 그랬지, 그지? 그래서 알데히드 알도우즈가 헤미 아세탈형이 되게 되면 형성되는 입체 이성질체를 뭐라 하자 그랬지? 아노머라 한다 그랬지. 아노머. 안 들린다. 체크한다. 그리고 집에 가서 익힌다. 다시. 내가 어떻게 표현했지? 알도우즈가 헤미 아세탈형이 되면 형성되는 입체 이성질체를 뭐라 한다고? 아노머라 한다. 아노머. 알겠지? 아노머는 어떻게 표현하자라고 했지? 알파와 베타로 구분하자 그랬지. 그렇지? 알파는 헤미 아세탈의 OH가 가장 번호가 큰, 이때는 입체 중심 탄소가 아니라 그냥 번호가 가장 큰 탄소. 입체 중심 탄소 중에 번호가 가장 큰 것은 얘지. 안 들리면 체크한다. 알겠지? 머뭇거리지 말고 안 들리면 체크한다. 입체 중심 탄소 중에 번호가 가장 큰 것은 4번이지. 그냥 번호가 가장 큰 것은 5번이지. 여기에서는 입체 중심 탄소가 아니고 뭐 그냥 번호가 가장 큰 것.
조금 전에 거울상 이성질체는 그냥 번호가 가장 큰 것이 아니고 뭐 입체 이성질체 중에 번호가 가장 큰 것. 알겠지? 안 들리면 무조건 체크하고 집에 가서 복습한다. 알겠지? 다시. 거울상 이성질체 기준은 뭐라고? 입체 이성질체 중에 입체 중심 탄소 중에 번호가 가장 큰 탄소. 알겠지? 안 오면은 뭐라고? 그냥 번호가 가장 큰 탄소. 다시. 거울상 이성질체는 뭐라고? 입체 중심 탄소 중에 번호가 가장 큰 탄소가 기준이야. 안 오면은 뭐라고? 그냥 번호가 가장 큰 탄소가 기준이야. 알겠지? 안 들리면 체크하고 집에 가서 익숙해진다. 알겠지? 익힌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거울상 이성질체는 뭐라고? 입체 중심 탄소 중에 번호가 가장 큰 것. 알겠지? 안 오면은 뭐라고? 그냥 번호가 가장 큰 것. 알겠지? 그래서 얘는 번호가 가장 큰 탄소와 반대 방향이면 뭐라 한다고? 알파. 같은 방향이면 뭐라 한다고? 베타. 그러면 주어진 그림은 알파체야, 베타체야? 베타체지, 그지? 같은 방향이니까 되겠지? 그래서 이 물질의 이름을 뭐라 한 거야? 베타, D, 리보즈를 한 것이지. 빨리 습관 바꿔야 돼. 안 들리면 체크한다. 안 들리면 머뭇거리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안 들리면 무조건 체크한다. 체크하고 집에 가서 익힌다. 알겠지? 뭔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계속 정리하는 것인데 이제 고민할 시간 없습니다. 그지? 생물은 고민하면 안 됩니다. 우리 고민하기 위해서 배우는 과목 아닙니다. 영어 고민하는 거 아닙니다. 영어는 익히는 것입니다. 그지? 영어 수업 들을 때 앞에 있는 선생님이 뭐라 막 죽겠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뭘 하지? 단어 체크해서 집에 가서 또 찾아보지 않나? 그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지? 그 자리에 생각하면 나는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면 또 똑같은 거 또 반복됩니다. 그게 아니고 그냥 안 들린다. 무조건 체크한다. 체크하고 집에 가서 다시 찾아보고 또 확인한다. 이때 생각하지 않는다. 뭘 한다고? 익힌다. 알겠지? 체크된 것은 집에 가서 찾아보고 제발 익힌다. 집에 가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얘는 알데히드를 가지고 있는 알도우즈 탄소가 6개가 있으니까 헥소우즈 그래서 알도 헥소우즈 생물에서는 기본형을 디글루코즈를 기본형으로 둔다 그랬지. 그럼 여기는 입체 중심 탄소가 2번 탄소, 3번 탄소, 4번 탄소, 5번 탄소니까 5번 탄소가 기준이 되겠지. 5번 탄소의 OH가 오른쪽 D라 하면 되고 이것을 전체를 입체 배열을 다 바꿔버리게 되면 L 포도당이라 하면 되겠지. 포도당을 기본형으로 두면 포도당과 만노우즈의 관계는 2번 탄소가 에피머가 된 것이지. 포도당과 갈락토즈를 비교하게 되면 얘는 4번 탄소가 에피머가 된 것이지. 글루코즈의 2번 탄소 에피머를 뭐라 하자고? 만노즈. 4번 탄소 에피머를 뭐라 하자고? 갈락토즈. 알데히드와 알코올의 반응 산물의 이름은 헤미아세탈이라 하자. 헤미아세탈과 알코올의 반응 산물은 아세탈이라 하자. 폴리하이드록시 알데히드이므로 얘는 하나의 분자에서 알데히드가 알코올과 반응하더라. 이때 항상 입체 중심 탄소 중에 번호가 가장 큰 탄소의 알코올이 반응성이 가장 크다. 얘는 번호가 가장 큰 탄소가 아니라 누구 중에서 번호가 가장 크다고? 입체 중심 탄소 중에서 번호가 가장 큰 탄소가 반응성이 가장 크다. 얘가 알데히드와 반응한다. 따라서 5번의 탄소가 1번의 탄소와 O를 공유하고 있다. 5번의 알코올의 O가 1번의 C와 결합한다 했잖아. 머뭇거린다, 체크한다. 그리고 집에 가서 또 익숙해진다. 알겠지?
머뭇거리지 말고 체크하고 집에 가서 익숙해진다. 안 들리면 무조건 체크한다. 알겠지? 안 들리면 무조건 체크한다. 5번에 OHO가 1번에 C와 결합한다 그랬잖아. 5번에 OHO가 1번에 C와 결합한다 그랬잖아. 원래 1번은 카보닐이니까 이중결합 O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이중결합 O를 가지고 있던 탄소가 여기와 하나의 팔이 형성되니까 이놈과의 팔은 하나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중결합 O가 뭐로 바뀌는 거야? 단일결합 O로 바뀌는 거야. 여기 이 부분은 헤미 아세탈이라 한다 그랬지, 그지? 헤미 아세탈형이 되게 되면 여기에서 입체 이성질체가 만들어진다 그랬지. 이때 입체 이성질체는 헤미 아세탈의 OH와 번호가 가장 큰 탄소와의 관계라고 했지. 번호가 가장 큰 탄소와 같은 방향 베타, 반대 방향 알파. 얘는 베타 D 글루코즈, 얘는 알파 D 글루코즈. 알파 D 글루코즈가 베타 D 글루코즈로 바로 바뀔 수 없다. 무엇을 거쳐가지고 바뀌는 거야? 알도우즈 형태를 거쳐가지고 바뀌는 것이지. 또 머뭇거리면 무조건 체크한다. 알겠지? 머뭇거리면 체크한다. 그래서 알파와 베타는 직접 바뀔 수 없다. 무엇을 중간 매개로 바뀐다. 알도우즈 형태를 중간 매개로 바뀐다. 알겠지? 다음 요 분자 이름을 피란이라 합니다. 피란. 이 피란이 당이 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얘를 피란에다가 당, 어미, 오즈를 붙이니까 피라노즈가 되게 됩니다. 이 계열을 피라노즈 계열이라 합니다. 피라노즈 계열은 글루코즈나 갈락토즈나 만노즈가 피라노즈 계열입니다. 따라서 글루코즈, 피라노즈 혹은 피라노즈, 글루코즈를 붙여가지고 합성을 만들면 되겠지. 이때 어떻게 붙일 것이냐는 그놈들이 알아서 붙이는 것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거 아니지, 그지? 되겠지? 그래서 글루코즈, 피라노즈라고 붙이면 글루코즈의 음이, 오즈는 빼면 되지. 그리고 피라노즈 뒤에 오면 되지. 그래 정식 이름이 뭐가 되는 거야? 얘는 베타 D 글루코피라노즈. 얘는 알파 D 글루코피라노즈. 되겠지? 얘는 뭐라 하면 돼? 알파 D 갈락토피라노즈. 얘는 베타 D 갈락토피라노즈. 얘는 알파 D 만노피라노즈. 얘는 베타 D 만노피라노즈. 되겠지? 생각만 바꾸는 수업 재밌지 않아? 알겠지? 안 들리면 뭘 한다고? 무조건 체크한다. 안 들리면 체크한다. 집에 가서 생각하지 말고 뭘 한다? 익힌다. 알겠지? 안 들리면 체크한다. 그리고 집에 가서 익힌다. 알겠지? 안 들린다, 생각한다가 아니고 안 들리면 체크한다. 알겠지? 다음. 얘는 요 구조를 프란. 그래서 프란의 당이라 해서 프란오즈. 이 프라노즈가 얘는 프럭토즈니까 프럭토즈 프라노즈. 합성어는 프럭토프라노즈. 그래서 얘를 알파 D 프럭토프라노즈. 얘는 베타 D 프럭토프라노즈. 어렵지 않지, 그지? 다음. 그럼 1-16의 경우에는 우리 화학 공부하려고 온 거 아니야. 외유하지 말자, 알겠지? 이제는 이 시간 이후는 외유하는 거 아니다, 알겠지? 이거 파고드는 거 아니다. 그냥 믿으라. 되겠지? 얘는 알칼리 조건에서 알도우즈 형태는 무엇으로 바뀔 수 있다? 케토우즈 형태로 바뀔 수 있다. 케토우즈와 알도우즈. 안 들린다, 체크한다. 안 들린다, 생각한다가 아니고 안 들린다, 무조건 체크한다. 알겠지? 안 들리면 생각하지 말고 안 들리면 체크한다. 알겠지? 알도우즈는 무엇으로 바뀔 수 있다고? 케토우즈로 바뀔 수 있다. 어떤 조건에서? 알칼리 조건에서. 알겠지? 알칼리 조건에서 왜 알도우즈가 케토우즈로 바뀔 수 있냐가 우리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알칼리 조건에서 바뀐다를 안다는 그 자체가 우리 문제를 풀기 위한 조건이다. 알겠지? 그래서 어떻게 바뀌냐가 아니고, 알겠지? 왜 바뀌냐가 아니고, 우리는 무엇만 기억하면 된다고? 바뀔 수 있다만 기억한다. 다시 어떤 조건에서? 알칼리 조건에서, 알겠지? 알칼리 조건에서 얘는 케토우즈가 뭐로 바뀔 수 있다고? 알도우즈로 바뀔 수도 있고, 알도우즈가 케토우즈로 바뀔 수도 있고, 그 말은 두 물질이 어떤 상태를 유지한다? 평형 상태를 유지한다. 알겠지? 근데 우리 몸은 여기에 누가 관여한다? 효소가 관여한다. 그래서 알칼리 조건에서 평형은 우리 몸에서는 아무 의미 없다. 머뭇거린다. 무조건 뭘 한다? 또 체크한다. 알겠지? 또 체크한다. 안 들리면 체크한다. 다시. 내가 뭐라고 얘기를 했지? 우리 몸은 의미 없다. 왜? 우리 몸은 누가 관여하는 것이니까? 효소가 관여하는 것이니까. 우리 몸은 뭐라고? 내가 뭐라고 표현했다고? 효소가 관여하니까 이 이론은 아무 의미 없다. 알겠지? 얘는 언제만 필요한 거야? 효소가 개입되지 않은 비커에 반응했으면 필요한 것이지 우리 몸에다가 절대 적용하면 안 된다. 알겠지? 우리 몸은 여기에 관여하는 뭐가 있기 때문에? 효소가 있기 때문에. 알겠지? 왜 의미가 없어? 효소가 관여하면 반응 속도가 10의 9승배야. 그러니까 효소가 관여하지 않는 반응은 우리 몸에서 의미가 없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것도 배웠다고 또 우리 몸에다 적용하면 안 돼. 우리 몸은 여기에 의미가 생기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효소가 있어야만 된다. 알겠지? 효소는 얘를 얘로 바꿀 수도 있고 얘를 얘로 바꿀 수도 있는 거야. 알겠지? 다시 얘는 우리 몸에는 적용하면 안 된다. 어디에서만? 비커에서만. 왜 하는 거 아니다. 어떻게 하는 거 아니다. 알겠지? 어떻게 하는 거 아니다. 그냥 알칼리 조건에서 뭐라고? 케토우즈와 알도우즈는 평형 상태에 있다. 알겠지? 다시 조금 전에 여기에서 알도우즈는 헤미아세탈과 평형 상태에 있다. 알데히드 형태는 헤미아세탈과 또 머뭇거리면 또 뭘 한다고? 또 체크한다. 체크하고 또 익힌다. 알겠지? 다시 알데히드는 누구와 평형을 이루고 있다고? 헤미아세탈과 평형을 이루고 있다. 다시 안 들린다. 뭘 한다고? 체크한다. 생각하지 말고 안 들리면 체크한다. 알겠지? 체크하면 뭘 한다고? 익힌다. 알겠지?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안 들리면 체크하고 익힌다. 알겠지? 다시 알데히드는 무엇과 평형을 이루고 있다고? 헤미아세탈과 평형을 이루고 있다. 헤미아세탈은 알파와 베타는 직접 바뀔 수 없다. 무엇을 매개로 바뀐다 그랬지? 알데히드를 매개로 바뀐다 그랬지, 그지? 다시 헤미아세탈은 알파와 베타는 바로 바뀔 수 없다. 무엇을 매개로 바뀐다고? 알데히드를 매개로 바뀐다, 알겠지? 다음, 알칼리 조건에서는 무엇과 무엇이 평형을 이루고 있다고? 케토우즈와 알도우즈가 평형을 이루고 있다. 하이드록시 케톤과 하이드록시 알데히드가 평형을 이루고 있다. 알겠지? 따라서 여기에 베타 D 포도당만 내가 물에 녹인 거야. 근데 물속에는 베타 D 포도당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알데히드 형태도 있을 것이고 알파 D 포도당의 형태도 생길 것이고 알칼리 조건이 충족이 된다라면 D 프럭토오즈도 생길 것이고 알파 D 프럭토오즈도 생길 것이고 베타 D 프럭토오즈도 생깁니다. 알겠지? 밑장, 제발 밑장, 알겠지? 다시 내가 물속에다가 얘만 집어넣더라도 조건만 충족이 된다라면 대신 그냥 맹물에다 집어넣으면 안 돼. 물에다가 알칼리 조건이 충족돼야 된다니까. 이들이 반응할 수 있는 조건만 충족이 된다라면 다 뭐가 될 수 있다고? 평형이 될 수 있다고. 되겠지? 베네딕트 반응, 은거울 반응. 베네딕트 반응은 무엇을 이용하는 거지? 산화제로 CU2+를 이용하는 것이지. 은경 반응은 산화제로 AG+를 이용하는 것이지. 그러면 얘가 산화제로 사용되는 것이니까 당이 무엇으로 작용하는 거야? 환원제로 사용되는 것이지. 자신이 환원제란 말은 뭐가 된다는 얘기야? 산화가 된다는 얘기지. 따라서 얘는 알데히드는 산화가 될 수 있지만 케톤은 산화되지 못하지. 또한 얘는 약산화제이기 때문에 알코올은 산화되지 못하는 거야. 근데
하이드록시 케톤이 되면 알칼리 조건에서 뭐로 바뀔 수 있다고? 하이드록시 알데히드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과당 자체는 반응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지만 무엇으로 바뀌어서 참여하는 거야? 포도당으로 바뀌어서 참여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기본 당이면 전부 알칼리 조건만 충족이 되면 뭐가 일어날 수 있는 거야? 베네딕트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거야. 알겠지? 이것은 뭐 5탄당이 되었든 6탄당이 되었든 4탄당이 되었든 상관없이, 그래서 기본 당이면 전부 알칼리 조건만 충족이 되면 베네딕트 반응이 일어나는데, 베네딕트 반응 펠링 시약 자체가 알칼리야. 그래서 베네딕트 반응에서는 기본 당은 다 검출된다가 성립이 되는 거야. 포도당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프럭토오즈도 검출이 되고, 갈락토오즈도 검출이 되고, 만노오즈도 검출되고, 리보오즈도 검출되고, 리블로오즈도 검출되고. 알겠지? 의문을 제기하지 말고, 알겠지? 잘 안 들리면 뭘 한다고? 체크하고 외운다. 그러면 베네딕트 반응 별거 없지, 그지? 베네딕트 반응 힘든 이유가 뭐냐 그러면 못 믿으니까 힘든 거야. 자꾸 의심하니까 힘든 거야. 자꾸 왜 하니까 힘든 거야. 자꾸 어떻게 하니까 힘든 거야. 알겠지? 그냥 반응은 화학적인 것을 우리 화학 한번 믿어주자. 알겠지? 그리고 화학이 우리보다 더 오랫동안 연구한 학문이잖아. 그들이 정립한 거 제발 그냥 믿어주자. 알겠지? 이걸 못 믿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믿으면 너무 쉽습니다. 되겠어? 대신 이건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색깔에 대한 것은 외워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얘는 반응 전 어떤 색깔? 청록색. 반응 후 어떤 색깔? 황적색. 황적색이라 해도 되고 황갈색이라 해도 되고. 알겠지? 다음. 여기는 이 물질들에 대한 이름에 대한 것은 기본적인 상식에 대한 것이니까 외운다. 알겠지? 얘는 기본형이 뭐야? 베타 D 글루코즈. 베타 D 글루코즈 2번 탄소가 뭐로 바뀐 거야? 아민으로 바뀐 것이지. 그래서 이름을 베타 D 글루코사민. 글루코사민이 기본형인 것이지. 여기에 글루코사민의 아민이 누구와 반응한 거야? 아세틸과 반응한 것이지. 그래서 아세틸 글루코사민. 더 안을 풀어도 되겠어? 24페이지부터는 좀 끊었다 가자.